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탕진하게 오늘 이거 보고 가시는 분들도 반점 없는 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가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발의 부동산 TV입니다. 남녀가 만나 살아내가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결혼. 하지만 뜻하지 않게 그 약속을 뒤로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쉽게 만나실 수가 있는 요즘입니다. 돌싱고맨 같은 여러 예능에서도 보듯이 더 이상 이혼은 승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오늘은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계신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님 모시고 피치 못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할 때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죠.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과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도 제가 사무실을 한번 가서 방문을 해봤는데 사무실 법원 앞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이렇게 또 변호사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한 14명? 와, 14명이요. 와, 좀 큰 회사네요. 대구에 있고 또 네.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어서 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되게 좀 신뢰가 가서 저도 이렇게 이민일 변호사님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이민일 변호사님 지금까지 어떤 소송을 많이 좀 담당해 어떻게 해보셨는지?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되고 나서 사실 네. 고용노동부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 이제 소속된 직원으로? 네. 네네네. 노동부에 이제 노동 변호사 이렇게 해서 있다가 나와서 그때 통상임금 소송이랑 이런 노동 사건을 굉장히 큰 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가정법원 앞에서 네. 이제 개업을 해서 네. 계속 이혼 가사 이 소송과 거의 전담해서 계속 네. 하다가 그때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육아나 이거 때문에 교육청에 또 들어가서 법무담당 사무관으로 네. 또 한 3년 6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그 교육청에서 어느 사무하시면 학교폭력 1월적으로 그렇죠. 학폭 사건을 네. 제가 다룬 것만 해도 이제는 한 500~600건은 되는 것 같아요. 와, 케이스가 엄청 많이 쌓이셨네요. 그리고 사실 입법 과정에도 좀 참여를 해서 의견 제시도 했었고 네. 그런 부분도 하고 이번에 다시 법무법인 큐브로 와서 네. 우리 큐브 구성원 중에 또 여성이고 노동 파트라 이렇게 하면서 가사, 이혼 이렇게 전담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요즘에 이혼 어떻게 소송이 많이 좀 지금 이혼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사실 주변에 보시면 이혼하신 분들이 있죠. 네, 저도 몇 분 나가닥 떠오르네요. 네. 그게 그냥 느껴지는 만큼이신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이혼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실 트렌드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제가 변호사를 지금 시작한 지 한 13년 차 정도가 됐거든요. 네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선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졌고요. 맞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되게 특이한 게 여성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이혼을 하면 보통 남자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버시고 여자분들의 소득이 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 좀 특이한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 여자가 다 경제 생활을 하고 남자분들이 오히려 가사 육아에 전담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기여도를 인정해달라 이런 소송도 요즘 약간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보던 그런 우리가 보던 관념에서 조금 반대다, 그죠? 네네. 그거를 사실 법원에 설득시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계속 판사님한테 이거 지금 남녀가 바뀌었다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남자분은 계속해서 집에 이제 계셨고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여자분들이 집에 계셨을 때는 가사랑 육아를 전담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이 이게 반대 상황이 됐을 때 이 가사 육아를 보통의 그 전담하는 여성만큼 했는지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내가 돈도 다 벌었는데 아이도 내가 다 키웠고 가사 육아 다 했고 그냥 남자는 놀기만 했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 이런 소송도 요즘 간혹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대치가 되는 쟁점이 되네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알아보셔서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서 이제 거의 전문가가 돼서 오세요. 오늘 이거 보고 가시는 분들도 반점 없는 거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가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 청구하는 사람은 유책부에서 청구를 못 하고, 유책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재단 청구하는 거는
근데 이제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책임 유책 배우자, 뭐 흔히 뭐 외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책임 있는 배우자가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 배우자의 그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론을 막는다고.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또 요즘에는 다들 청구를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완전히 유책주의였다면 지금 네. 갈수록 약간 파탄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책 배우자가 청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들이 다들 되게 분해서 당신이 유책 배우자잖아. 그리고 뭐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네. 서로 다투다 보면 법원에서도 이혼 소송이 이렇게 많이 흘러갈수록 네. 이 상태에서 다시 둘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되게 이상해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책 배우자가 나한테 이혼 청구를 들어왔고 네. 나는 이혼이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무조건 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사람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다. 네.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 용서하고 잘 살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재산 분할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했니, 뭐 잘했니 이런 거는 위자료에 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재산 분할은 결국에 같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네. 그래서 그걸 나눠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책 배우자도 본인이 뭐 돈을 벌었고 아니면 가사 생활을 했든 뭐든지 이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책 사유가 중요한 거에 따라서 뭐 낭비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거나 뭐 부각을 그런 쪽으로. 했다거나 네. 여러 가지 사정상 재산 분할에서도 다소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네. 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다, 뭐 맨몸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잘못된 말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내가 잘못하고 잘하고는 위자료라는 거에서 이제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잘했든 잘못했든 돈 벌어놓은 거는 같이 기여한 거에 따라서 취하하는 게 판단이다. 네, 사실 네. 이혼 소송을 하면 무조건 재산 분할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위자료라고 해봤자 뭐 아무리 잘못해도 사실 크지 않습니다. 네, 한 3천만 원 기준으로 그렇죠. 더 적거나 아주 잘못했으면 조금 더 많다라는 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전에 왜 그 김주아 앵커 네. 사례 보면 그 전 남편이 제가 보기에 거의 유책 100%인 거 같거든요. 네. 욕 봐줘 떴댔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유책 사유에만 입증이 유책 사유에만 너무 전용을 해서 네. 결국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감정은 풀었지만 남는 게 없는 소송이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혼 소송 하실 때 다들 너 잘못했다라고 뭔가 서면이 들어오면 막 반박을 너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죠. 그동안 뭐 살아왔던 모든 잘못을 다 적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실 변호사 비용만 많이 들죠. 서면은 계속해서 두꺼워지고 재산 분할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재산이 없는 분들만 네. 유책 배우자 주장을 하셔가지고 한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내 재산 분할 금액에 포함이 안 된다. 네. 이러면 이제 유책 사유를 열심히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재산 분할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산 분할 좀 이혼도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감정이 앞선 게 아니고 이 머리로 네 MBTI면 T 쪽으로 좀 해가지고 네. 변호사가 말했을 때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계속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네. 유책 사유만 입증해 달라는 분들이 한 번씩 계셔가지고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 비용 내면서 하는데 도움되는 걸 솔루션을 드려도 일단 내 감정이 지금 안 추스러지니까 네가 나한테 뭐 이러면서 지금 결국에 물론 두 개를 다 해드리죠. 두 개를 다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청구하시는 상대방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너도 지금 됐잖아 가면서 물기신데 거죠 진짜. 네. 아무래도 이혼하면서도 가장 큰 재산을 따지자면 뭐 예금 넣어놓을 분이 없겠어요. 거의 다 이제 부동산 재산이 큰 재산일 건데 뭐 쟁점 사안들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정말 그냥 제일 큰 재산이 부동산 하나가 다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뭐 자가이거나 네. 아니면 전세면 또 전세금 나눠야 되고 뭐 이런데요. 다 이게 기여도를 산정할 때 예를 들면 남편이 뭐 사업소득이나 급여가 훨씬 높았어도 네. 또 여성분이 뭐 부동산을 수성구에 잘 투자를 해서 또 전매하고 뭐 분양받고 잘해서
또 소득을 올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도 이게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여도는 그렇고요. 부동산을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변수도 너무 많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이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오를 때가 있었잖아요. 네.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는 집값이 뭐 예를 들면 한 5억이었는데 네. 이혼이 끝날 때쯤 막 8억, 9억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서로 이 집을 가지기 위해서 네. 더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갖기 위해서 뭐 날씨를 쓰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때는 최소한 매도라도 잘 되니까 그렇지. 빨리 팔아서 제세 공과금도 제외하고 네. 그 돈을 반반 나누자 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혼 소송이 참 힘듭니다. 네. 집값이 떨어질 때 이혼 소송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재산 가액도 줄어들고 네. 그럼 현금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현금화가. 받아가는 금액이 계속 떨어지고 네.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만큼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데 그럼 집을 팔아서 나누자. 근데 집이 안 팔려. 그렇죠. 현금화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집을 해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팔 때도 누구는 뭐 만약에 뭐 5억에 발적했는데 순 5억 나는 6억에 안 팔아 이래서 또 분쟁이 또 생길 것 같아 둘 사이에도. 맞아요. 그래서 서로한테 이견 차이가 있을 때 누군가 빨리 팔아서 끝내버리고 싶고 누군가는 야 그렇게 팔 것 같으면 우리 손에도 역시 내가 니하고 이래서 이혼한다 뭐 이러면서 또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네. 이 학군을 유지해야 되고 안 또는 또 아이를 키우는 이 집에서 나는 네. 이사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집을 나한테 넘겨라. 네. 아니면 애들 데리고 뭐 어디 원룸에 가라는 거냐. 네. 이 집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것만 합의가 되면 굉장히 쉬운데 그게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그 분할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냥 한 명이 단독 명의로 만들고 그 집값이 만약에 10억이다. 네. 그럼 10억이면 반반 나눈다고 생각하면 네. 5억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요. 네. 현금을 5억으로 주고 대신 나는 집을 갖는 그런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네. 그러면 뭐 대출을 내서라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불리함이 또 달라요. 네. 지금처럼 뭐 예를 들면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현금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면 또 아니면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집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다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가 만약에 나는 현금이 없어요. 네. 집밖에 없는데 네. 이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5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담보대출을 대출 받아야죠. 네. 네. 그러면 난 또다시 담보대출을 내서 그거에 대한 대출 이자까지 부담을 평생 해야 되는데 그럼 또 기여도를 조금 더 줄여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냥 집을 내놨는데 서로 이제 금매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금매로 팔지 말고 그분 두 분은 이제 이야기가 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팔겠다. 그러니까 그냥 2분의 1 지분씩을 계속해서 공동 소유한 채로 이제 한 사람이 집에 안 들어오고 이제 나가고. 적과의 동침이네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게 합의만 되면 그게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네. 대표님이랑 저랑 2분의 1씩 공동 투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2분의 1씩 지분을 그냥 가진 채로 팔릴 때 이제 그 금액을 서로 반반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한 네.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감정을 뺀 이제 순수하게 이득적인 그렇죠. 네, 이성적인 부분을 판단하시는 거고 그게 사실 별로 권하는 방법이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또 도장 찍는 날 만나야 되잖아요. 네, 도장 찍는 날 뭐 만나야 되고 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때 돼서 또 판이 많이 또 바뀌니까. 나는 뭐 7억에 그냥 이번에 이제 팔자. 네. 나는 8월까지 기다리자. 이러면서 또 계속 싸우게 되면 이게 이혼에 좀 의미가 없잖아요. 이혼하고 나면 서로 좀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별로 그 추천은 안 하지만 두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같이 이제 한 분이 무조건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한 분이 살아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도저히 집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남편분한테 돈을 줄 수도 없네. 현금이 없으니까. 그 도저도 안 네. 되는 상황. 그래서 그 남편의 명의로 집은 유지를 하고 네. 대신 그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전세 계약을 쓰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전세 계약이 마무리되고 그렇죠. 나갈 때 네. 이제 남자도 돈을 주면 되니까 네. 서로 이제 그 시기를 좀 늦추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전셋집 주인은 집에 못 들어오게. 근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냥 가장 추천하기로는 사실 한 명이 집을 갖고 단독 명의 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렇게 하고 그냥 돈을 주고 네. 나갈 사람이 돈을 받아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또 세금 문제가 네네네. 예, 방식 따라서 다 세금이 또 다르잖아요. 되게 달라요. 예. 네. 그 부분도 이따가 한번 말씀 네네네. 나눠보는 걸로. 네. 자.